아들 내외가 오는 날은 꼭 현관 앞부터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낮은 엔진음은 그 애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내다볼 만큼 위세등등한 소리를 내며 골목으로 들어서는 차를 볼 때마다 저는 저 차가 아들의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곤 합니다. 아들 영식이는 운전석이 아니라 언제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칠순을 한 해 앞둔 69번째 생일. 영식이는 이틀 전쯤 전화를 걸어 엄마 영미랑 주말에 찾아뵐게요. 맛있는 거 해놓지 마세요. 저희가 다 사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집에서 밥 먹을 생각 없으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해서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와 영식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이며 잡채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장영미가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뒤로 쇼핑백을 두어 개 든 영식이가 머쓱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영미는 자기가 사온 것이라는 티라도 내듯 가장 크고 화려한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어머니 선물. 척 보기에도 아주 비싼 브랜드의 로고가 번쩍이는 쇼핑백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저런 물건을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었지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너희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에이, 어머니. 저희 바쁘게 잘 살아요. 걱정 마세요. 영미는 제 인사를 가볍게 받아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편안한 자세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포장을 뜯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포장지 안에서 나온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바탕에 현란한 금색 무늬가 가득한 스카프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두르기에도 과하다 싶은 디자인이었지요. 어때요, 어머니? 예쁘죠? 영미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예쁘다고 해야 하나,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참 곱구나. 색이 아주 화려해. 그렇죠? 요즘 이런 게 완전 힙한 스타일이에요. 일부러 제일 잘 나가는 걸로 골랐어요. 어머니도 이제 이런 거 하나쯤은 있으셔야죠. 힙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식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영미가 이거 고르려고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았다고.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영미의 입가에 스치는 비웃음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재력과 감각을 과시하기 위한 물건이라는 걸 모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는 않아요. 저는 스카프를 곧게 접어 소파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어색한 감촉이 마치 모래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다음에 외출하실 때 꼭 하고 나가세요, 어머니. 제가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게. 결국 자랑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이라도 깎아내오려 했습니다. 제 등 뒤로 영미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돌아보니 영미는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벽지와 바닥, 가구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집 말이에요.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어요? 바꾸다니? 뭘 말이냐?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이 체리색 몰딩은 대체 언제적 유행이에요?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네. 그리고 이 소파는 푹 꺼져서 허리병 나기 딱 좋겠어요. 영미는 자기가 앉아있던 소파를 손으로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소파는 제 남편이 살아생전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저는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20년 넘게 쓰고 있는 물건이었지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궈서 장만한 집이다. 우리 손때 안 묻은 곳이 없어. 알아요, 어머니. 아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안 살아요. 제가 아는 디자이너한테 연락해서 싹 다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바꿔드릴게요. 보기에도 좋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미니멀리즘이라는 말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저 모든 걸 다 버리고 텅 비게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렸어요. 이 집에 담긴 세월과 추억까지 전부 다 버리겠다는 뜻으로요. 영식이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영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집이 좀 낡긴 했잖아요. 영미가 좋은 뜻으로 해준다는데 한번 맡겨보는 것도 엄마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시면 좋잖아요. 제 아들은 언제나 저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지는 무례한 말을 좋은 뜻과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포장해서 제게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굴복이라는 걸 정작 자신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나도 불편한 거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영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기가 베푸는 호의를 거절당한 것이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는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라.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성의를 봐서라도 받으시면 안 돼요? 성의라니.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재단하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는 걸 성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영식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내가 근사한 데 예약해놨어, 엄마. 됐다. 나는 너희가 사온 케이크나 먹으련다. 너희끼리 오붓하게 먹고 들어가거라. 에이,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요? 같이 가요. 어머니가 싫으시다는데 뭘 자꾸 가자고 해. 그냥 우리끼리 가자.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더 좋으신가 보지. 영미가 가방을 챙겨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영식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 사이를 오갔지만 결국 제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사온 케이크에 억지로 촛불을 붙이고 영혼 없는 축하 노래를 들었습니다. 영미는 그 와중에도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더군요. 아마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생신 챙겨드리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라도 할 작정이었을 겁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갓쓰고 난 외제 스카프는 소파 위에서 이질적인 붉은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딱 한 조각 잘린 케이크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서던 저는 식탁 위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꾸밈없는 흰 봉투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도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든 것은 그 안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어머니, 용돈 쓰세요.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효도란 이름으로 던져진 적선. 저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제 어미의 생일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든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가난한 살림에도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퇴근길에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들고 오던 사람. 촌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작은 귀걸이를 선물하며 당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사줄게. 라며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식이가 결혼하기 전날 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혼자 다짐했더랬습니다. 여보, 걱정 마. 우리 아들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지켜볼게. 저 아이만큼은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거야. 돈 많은 집에 장가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팔자 고쳤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더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떵떵거리는 삶의 대가가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어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돈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에서는 소고기 묵국 같은 구수한 냄새도 남편이 사온 장미꽃 같은 향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비정한 종이 냄새만 날 뿐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개목걸이를 찬다고 해서 개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날 밤 제 아들이 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아들이 그 목걸이에 질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아직은 때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아마 제 생일에 와서 보였던 제 떨떠름한 반응과 집을 뜯어 고치겠다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에 대해 며느리의 심기가 꽤나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영식이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안부 전화만 한두 번 걸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주말 오후에 별다른 연락도 없이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더군요. 며느리는 고급 과일 가게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나무 상자에 담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만 번지르르 했지 그 안의 과일들은 이미 마트에서 시들어가던 것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요. 어머니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이거 드세요. 영미는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태도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저를 의식하는 듯한 기색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껴졌어요. 아마 아들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이겠지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과일을 몇 개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영식이의 주머니에서 울린 요란한 벨소리였습니다. 영식이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더군요. 나야. 그래. 잘 지내지. 뭐?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영식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으로 보아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했습니다.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영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영식이는 손으로 수화기를 막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소파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팔짱을 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하기 직전의 자세와도 같았습니다. 영식이는 전화를 서둘러 끊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어. 자기야. 영미가 싸늘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친구도 꼭 그런 애들만 만나더라. 무슨 소리야? 그냥 사정이 좀 어려워진 거지. 사정이 어려워져? 웃기지 마.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맞네. 너의 그 친구 고등학교 때도 맨날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도 못하고 빌빌거리지 않았어? 지금이라고 뭐 달라졌겠어? 쪽팔리게 그런 애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지 마.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식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항변했어요. 그래도 착한 친구였어. 의리도 있고. 착한데 왜 그렇게 살아? 이 세상에 착하기만 한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결국 무능한 거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나 하고. 너도 정신 차려.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너까지 가난한 기운 옮아. 가난한 기운이라니요. 저는 과도를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저 말은 단순히 아들의 친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상종 못할 부류이며 너 또한 내 돈이 없었다면 저들과 똑같은 처지였을 거라는 경고와도 같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추억과 우정마저 며느리의 돈 앞에서 가차없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느닷없이 집안 대청소를 해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게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제 집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데 막을 명분도 없어 소파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영미는 고무장갑을 끼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먼지 쌓인 상자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시집올 때부터 간직해온 낡은 앨범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 남편과 저의 풋풋했던 연애 시절 사진부터 갓 태어난 영식이를 안고 찍은 흑백 사진, 영식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고 유치원에 가고 상장을 받아와 환하게 웃던 모습까지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그 앨범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좀 버리시죠. 영미는 앨범들을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이 다 누렇게 바래고 촌스러워서 볼 것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이건 그냥 버려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앨범들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에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저의 역사이자 제 아들 영식이의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지요. 안 된다. 그건 절대 못 버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영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요? 더 깨끗하게 보관해 드린다는데. 이 낡은 종이 쪼가리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종이 쪼가리라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던 영식이가 나왔습니다. 영식이는 바닥에 놓인 앨범들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영미야, 그래도 저건 내 어릴 적 사진인데.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에 영미는 코웃음을 쳤어요. 자기야, 너의 그 꼬질꼬질하고 촌스러운 어린 시절을 대체 누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나는 보기 싫은데. 이런 거 다 끌어안고 사니까
집이 이렇게 좁고 답답한 거라고. 영미는 그렇게 말하며 앨범 하나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앨범이 힘없이 밀려나며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하필이면 영식이가 5살쯤 되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남편의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앨범들을 제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단 한 장도 못 가져가. 제 기세에 영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영화 찍으세요? 목숨? 고작 사진 몇 장 가지고.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식이는 그저 제 팔을 잡아 끌며 엄마 진정해. 영미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니요. 사람의 소중한 추억을 쓰레기 취급하고 발로 차는 것보다 더 나쁜 뜻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날 저는 제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의 소나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과거와 부모의 추억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저는 앨범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도둑에게서 지켜내려는 사람처럼요. 그 후로도 며느리의 아나무인 격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새로 나온 비싼 스마트폰을 샀다며 제게 자랑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영식이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런저런 기능들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깟 기계가 뭐라고 싶으면서도 내심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나온 영미가 그 모습을 보고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기야. 응? 왜 영미야? 너 지금 쓰는 돈 전부 우리 아빠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거 알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식이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황급히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주제 파악 좀 하고 아껴 쓰라는 소리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사. 우리 아빠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생색은 자기가 다 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그저 형식적인 꼬리표일 뿐 그 말의 본질은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내 돈으로 사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며느리는 그 말을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제 앞에서 제 아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제 속이 덜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 굴욕적인 순간을, 그 모멸감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을까요? 돈이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타고 온 번쩍이는 외제차가 골목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차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스스로 그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이제는 나올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늙고 힘없는 어미는
그저 창밖에서 아들이 갇힌 감옥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제 심장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무력감이 머지않아 무서운 분노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영식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었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아들이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나 싶어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영식이는 그저 아니에요, 엄마.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는 유난히 날이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더니 영식이가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쏘아붙였습니다. 영식이는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저는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는 사람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혹시 나 몰래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영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식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아니야. 사고는 무슨. 그냥 요즘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주식? 영미의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영식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또 주식했어? 내가 저번에 손해본 거 메꿔주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게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조금만 넣었어.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식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저는 저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넣었는데. 그냥 조금. 얼마냐고 물었어. 영미의 추궁에 영식이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실토했습니다. 자기한테 생활비로 받은 돈 거이다. 쨍그랑. 영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끼어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빠가 너 같은 놈 먹여 살리라고 준 돈인 줄 알아? 영미의 입에서 드디어 본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양 있는 척, 우아한 척 포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회? 너의 뭘로 만회를 해? 너의 그 잘난 머리로? 너한테 그런 게 있기는 해? 너는 그냥 우리 아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빈털털이라고. 영미야, 제발 그만해. 엄마도 계시는데. 영식이가 제 눈치를 보며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영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존재가 그녀의 분노에 더 불을 지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뭐, 어머니도 아셔야지. 자기 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력한 인간인지. 어머니, 아들 교육 대체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화살이 드디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변명도 훈계도 통하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너희 집구석은 정말 지긋지긋해. 너도 너희 엄마도.
그 가난이 아주 몸에 덕지덕지 배어 있다고. 내가 너를 저 구질구질한 월세방에서 꺼내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이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는 악을 쓰며 아들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영식이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주먹만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비참해서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죽은 듯이 있던 아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까지 욕하지는 마. 그 순간 영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늘 자기 앞에서 설설 기기만 하던 남편이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극에 달했습니다. 뭐,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이 뭐가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영미는 짐승처럼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의 하얀 소나기가 제 아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오늘 죽어볼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 돈 많은 집안에서 오냐오냐 자란 저 계집에게 멱살을 잡힌 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듯한 그 처절한 눈빛.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세월 아들 내외에게 받았던 모든 서름과 무시, 멸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억척같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뻘건 불덩이 같은 분노였습니다.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감히 내 자식을 건드린 저것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원초적인 어미의 분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70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어요. 저것은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짐승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아들의 멱살을 움켜쥔 며느리의 하얀 손목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잇는 힘껏 잡아챘습니다. 아! 영미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소나기에 잡힌 그녀의 손목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는 듯 했어요. 70평생 농사일과 꾸준일로 다져진 제 손의 악력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며느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 내 아들 몸에서 당장 떼지 못해.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낮고 서늘한 소리였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아들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남은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짝! 거실 전체가 울릴 만큼 크고 청명한 소리였습니다. 영미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감싸쥐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동그랗게 뜬 눈에는 경악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영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서 바닥에 쓰러진 아내와 저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며느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하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영식이가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진정해. 영미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저는 제 팔을 잡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아. 내 아내가 내 어미 앞에서 너를 그 지경으로 만드는데 찍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 저 계집이랑 같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 말에 영식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있던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한쪽 뺨은 제 손자국으로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그녀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부들부들 떨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손 찍어 마신 거예요? 어떻게 저를...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비한테 가서 이를 테냐? 아니면 경찰에라도 신고할 테냐?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너가 내 아들 멱살 잡고 흔드는 장면 똑똑히 증언해 줄 테니. 그제야 며느리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파 옆 협탁으로 걸어가 그 위에 놓여있던 제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란 듯이 아주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제가 얼마 전부터 머릿속에 똑똑히 외우고 있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유경순입니다. 제 입에서 사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영식이와 영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전에 제안하셨던 것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하얗게 질려가는 두 사람의 얼굴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조건으로 우리 집이랑 뒤에 있는 땅 전부 팔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와서 계약하시지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그 낡아 빠진 집이, 그 볼품없는 땅이 하는 충격과 불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사모님?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서류 챙겨서 달려가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흥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협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어서 나가지 않으련.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비웃던 이 집, 이제 곧 팔려서 없어질 몸이니 더는 너희들이 발 붙일 곳도 없다는 소리다. 저는 제 안에서 숨겨져 있던 발톱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날카로운 발톱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저를 늙고 힘없는 노인네로만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번 돌아선 어미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제 기나긴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장과 통화를 마쳤을 때 거실의 공기는 핏물 빠진 생선처럼 차갑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영식이와 며느리 영미는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저를 바라보는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떠오르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표정은 볼만했지요. 늘 세련되고 고상한 척하던 그 얼굴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실로 오랜만에 제게 희극적인 감정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엄마 방금 그 전화. 영식이가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었잖니? 이 집이랑 땅 판다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몸을 지배하던 지독한 분노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 맑고 투명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그 어떤 미련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해요? 저랑 상의도 없이. 아들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의라니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해? 내가 언제부터 너희와 상의라는 걸 했더냐? 너희는 그저 통보하고 명령했을 뿐이지. 이 집을 뜯어 고치겠다. 내 물건을 버리겠다. 내 아비의 추억까지 없애겠다. 그때 너희는 나와 상의를 하더냐? 제 말에 영식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이라도 주워 담으려는 듯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내쫓으려고 일부러 쉬하시는 거죠? 그 낡은 집이 얼마나 한다고. 저희가 그 돈 몇 푼 없어서 쩔쩔맬 것 같아요? 글쎄다. 그 돈이 몇 푼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닌 듯 싶구나.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서늘하고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늘 참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미의 역할이라고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 노름의 끝이 아들의 멱살을 잡히는 꼴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내던질 참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약속대로 부동산 사장이 헐레벌떡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와 아들 내외를 번갈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탐욕스러운 기대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그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약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특별구역이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보상 매입이 진행됩니다. 이 금액이면 사장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숫자를 본 며느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와 계약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이 낡은 집과 쓸모없어 보이던 밭대기의 가치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아 쓰는 용돈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액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영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자신이 놓쳐버린 것에 대한 노골적인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사장이 내민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이 집과의 이별이었지만 그 어떤 슬픔이나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고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는 듯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사장이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혼이라도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파신 거예요?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요? 우리라니. 너는 저 계집과 살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나 혼자 살 생각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을 열어 가장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속옷 몇 벌과 낡은 옷가지 몇 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제가 챙긴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나오자 아들이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영식이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비켜라. 너와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머니. 그때 등 뒤에서 며느리가 날카롭게 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고 이제 와서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길바닥? 너희가 왜 길바닥에 나앉지? 너는 번듯한 너희 집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아들은 이제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그토록 자랑하던 내 돈으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일주일 뒤에 비워줘야 한다. 그 안에 내 살림살이들 모두 빼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 힘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기 전까지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가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낯선 말에 저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제가 수십 년을 살았던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택시는 곧 번화한 도심으로 들어섰고 휘황찬란한 불빛을 자랑하는 레지던스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가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한 달간 예약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저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푹신한 침대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까요? 호텔방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비에서 제 아들이 면회를 요청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식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새 수염도 까칠하게 자랐고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아마 이틀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을 떠돈 모양이었습니다. 영식이는 제 앞에 서자마자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남자가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 앞에서 평생 무릎 꿇고 살아도 모자란 놈이에요. 제발 화 푸세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 돈이 필요한 것이냐? 제 질문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저는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영미한테 쫓겨났지? 갈 곳도 돈도 없으니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 영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돈줄을 찾아온 것뿐이었습니다. 돌아가거라. 너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엄마. 그리고 변호사를 한 명 알아보았다. 유능하고 아주 공격적인 사람으로. 조만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갈 것이야. 너희 이혼 문제를 처리해 줄 사람이니 그때는 내빼지 말고 똑바로 마주하거라.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식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돈의 주인이 바뀌자 모든 관계의 역학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에 휘둘리는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무기로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것들에게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반격의 서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다부진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멱살을 잡은 며느리의 뺨을 때렸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놀라움이나 비난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것은 비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어머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시거나 우시거나 혹은 자식을 감싸기 급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셨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묻자 박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기는 건 당연하고요.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돈과 권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어머님께는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과 명분이지요. 그녀와의 상담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싸움에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박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호텔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는 상대방이라고 불러야 할 그 여자 측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뻔했지요. 제가 며느리를 폭행했으니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도 불사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더군요. 뻔뻔하기 짝이 없군.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제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반하장이죠. 하지만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먼저 선점하려는 속셈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카드로 응수할 겁니다. 박 변호사는 제 아들 영식이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혼 소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상습적인 폭언과 시어머니에 대한 모욕, 남편의 가족과 친구들을 무시하며 자존감을 짓밟았던 행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한 행위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특정되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소장의 마지막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장이 접수되면 저쪽도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대로 이혼 소장이 접수되자 상대방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돈 몇 푼에 합의해줄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제 뒤에 젊고 공격적인 변호사가 버티고 서서 자신들의 치부를 낱낱이 공격해오자 적잖이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안이 가진 힘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지역에서는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 분명했어요. 박 변호사도 그 점을 우려했습니다. 어머님, 재판이 길어지면 저희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쪽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저희를 지치게 만들려 할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한 방.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 알아봐 주십시오. 믿을만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제 말에 박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 변호사는 제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며느리 장영미의 사진과 함께 두둑한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요. 남자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이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저 역시 짐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고 고상한 방법만으로는 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깨달은 뒤였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흥신소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원하시는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기도 하고 한적한 교회의 호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제 아들이 저 여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온갖 모욕을 당하며 살고 있는 동안 저 여자는 뒤에서 저렇게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하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는 이혼 소송을 100번이라도 이기고 남을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를 증명하는 낙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USB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판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의 공세에 밀려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변호사만 참석하는 딱딱한 자리 대신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감정을 풀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며느리와 그 아비는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합의 장소에 나타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덫은 놓아졌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반격의 서막은 이제 곧 화려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최상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부러 그곳으로 정했어요. 우리의 여유와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었지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장영미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웬만한 법무법인 대표는 되어 보이는 중년의 변호사까지 세 사람이 거만한 표정으로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미는 저를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며 제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쪽 뺨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제 손자국은 이제 값비싼 화장으로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이런 꼴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제 태연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경순 여사님, 저희 의뢰인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여사님의 아드님이신 김영식 씨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김영식 씨의 무능력과 상습적인 거짓말, 그리고 유경순 여사님의 일방적인 폭행에 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눈짓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마음껏 떠들게 내버려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자료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저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유경순 여사님과 아드님께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별개로 여사님을 상대로 한 폭행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백기투항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사라져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미는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말이 끝나자 라운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제가 겁을 먹고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작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미리 인화해온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스르륵 밀었습니다. 마치 카드 게임에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보여주는 사람처럼요. 사진들은 테이블 중앙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 장영미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 그리고 한적한 호텔 주차장에서 그 남자와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당혹과 충격만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영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영미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사진 속의 남자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충분히 당황하고 충분히 공포에 질릴 시간을 준 것이지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조건을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군요. 저는 박 변호사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이혼에 쌍방 합의하고 이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장영미 씨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장영미 씨는 제 아들 김영식 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명목으로 현재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은 언론이나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며 향후 2번 다시 제 아들과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제 말이 끝나자 상대방 변호사가 정신을 차리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진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협박이라. 좋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이 협박의 증거물인지 아니면 간통의 증거물인지 법정에서 한번 가려볼까요? 저는 제 가방에서 USB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 여기에는 사진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동영상도 들어있습니다. 화질도 아주 좋더군요. 이 USB의 복사본들은 내일 아침까지 제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경우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몇몇 언론사와
사돈어른의 회사를 관리하는 국세청에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아, 물론 사돈어른의 거래처 사장님들께도 안부 인사 겸 보내드리면 좋아하시겠지요? 제 말에 영미 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변호사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직접 상대하려 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유 여사님. 원하는 게 대체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요? 물론 돈도 받아야지요. 제 아들이 그동안 당신 딸에게 받은 모욕과 수모에 대한 값은 돈으로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제 인생과 제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는 그 더러운 발로 제 땅을 밟지 않고 그 위선적인 목소리로 제 귀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 장영민은 제가 내건 모든 조건이 담긴 합의서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날짜에 제 아들 영식이의 통장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호텔방으로 불렀습니다. 영식이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찍힌 액수를 확인한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의 돈이 아니다. 네. 그 돈은 너가 그동안 받은 모욕에 대한 값이다. 너가 한심하고 무능력한 남편이었던 것에 대한 대가이며 너의 어미가 뺨을 맞아가며 너를 지켜낸 값이다. 그러니 네 능력으로 번 돈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손 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제 아들 영식이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고도 한동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숫자들이 만들어낼 신기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는 아이처럼 해벌쭉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다 제 돈이에요? 영미가 아니, 그 여자가 정말 이 돈을 준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서름이나 분노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흥분만이 가득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와, 대박이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이제 이 돈으로 우리 강남에 그동안 보고 다녔던 그 아파트도 살 수 있고요. 제 차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바꾸고, 아, 엄마 차도 제가 한 대 뽑아드릴게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장밋빛 미래를 A4 용지 빼곡히 채울 기세로 떠들어댔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재건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그 한심하고 철없는 독백을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꿈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저는 차갑게 그 꿈을 깨뜨렸습니다. 그 통장, 이리 내놓거라. 네. 아, 네. 여기요. 엄마도 한번 보세요. 숫자가 몇 개인지 세어지지도 않아요. 영식이는 아무 의심 없이 제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는 그의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힘을 주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우두둑하는 소리를 내며 찢어지는 소리는 아들의 황홀했던 꿈이 박살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식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찢어진 통장 조각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까 말했을 텐데 그 돈은 너의 돈이 아니라고. 아니, 그래도 이걸 왜 찢어요? 통장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이건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이지. 통장은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돈은 너는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 둔 다른 서류 봉투를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신탁 계약서가 들어 있었지요. 그 돈, 전액 내 이름으로 된 특정 금전 신탁 계좌에 넣어두었다. 앞으로 10년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너 자신도 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두었어. 10년 뒤에 너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신탁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요?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준 위자료라고요. 아들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드디어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다시 절망으로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 기세로 씩씩거렸습니다.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래, 그 돈은 너가 받은 위자료가 맞다. 하지만 그건 너가 잘나서 받은 돈이 아니야. 너가 못나고 한심해서 내 아내가 내 어미 앞에서 내 멱살을 잡고 흔들 만큼 너를 우습게 여겼기에 그 모욕에 대한 값으로 받아낸 돈이라고. 그 돈 속에는 너가 흘린 눈물과 내가 흘린 피눈물이 함께 들어있다.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고작 한다는 생각이 다시 그 여자와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냐?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안다. 너는 분명 그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더 비싼 차를 사고 또다시 허황된 사업이나 주식에 손을 댈 것이야. 너는 돈을 버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쓰는 법만 배웠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날려먹고 지금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겠지. 내가 틀렸느냐?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정확하게 자신의 폐부를 찔렀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그저 분한 듯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쓰려는 듯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그러니까 제발 돈의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그걸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너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너가 말하는 그 열심이라는 것의 기반은 결국 또 돈이 아니냐. 맨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으니 또다시 돈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 나는 이제 너의 그 어떤 약속도 믿지 않는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의 애원은 다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 겨우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그 기회마저 이렇게 짓밟아 버려야 속이 시원하세요? 엄마는 그냥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일어서? 돈 위로 일어서는 건 일어서는 게 아니다. 그건 그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위해 잠시 기어오르는 것일 뿐이야. 나는 너가 내 발로 맨 땅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돈이 한 푼도 없는 맨 땅에서 내 두 주먹과 땀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란 말이다. 저는 아들에게 작은 쪽지 하나와 현금 뭉치를 건넸습니다. 여기 이 주소로 가보거라.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보증금과 1년치 월세는 내가 미리 내두었어. 그리고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100만 원. 이걸로 앞으로 한 달을 살아라. 방을 채울 이불이든 밥을 해먹을 냄비든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 그리고 한 달 뒤부터는 내 힘으로 내 밥벌이를 해. 아들은 제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가 내민 쪽지와 100만 원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려 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너가 너 힘으로 번 돈으로 이 어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나는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으로 묶어둔 그 신탁도 그때 가서야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보마. 그 전까지는 나를 찾아올 생각도 어미라 부를 생각도 말아라.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내민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절망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빛이 남아있는 그런 조건이었지요. 영식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내민 쪽지와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번 스쳐보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제가 아니라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서 그 잿더미 속에서 제 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주었던 원룸 주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 주인이 집을 보러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원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조차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제가 주었던 100만 원 중 5만 원쯤으로 샀을 법한 얇은 담요 하나와 컵라면 몇 개, 그리고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온 듯한 낡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텅 빈 소주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 놓인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요와 소주, 컵라면을 산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춥고 텅 빈 공간에서 소주 한 병으로 자신의 처지를 달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한심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방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독수리가 자식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심정이 이런 것일까요? 살고 싶다면 제 힘으로 날갯짓을 배워 날아오르라는 지독하고도 간절한 어미의 마음을
제 아들은 언젠가 이해해줄 날이 올까요? 저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추락하는 대신 비상하기를. 아들을 제 인생에서 잠시 밀어낸 후 제게는 아주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의 아침밥을 챙기고 저녁상을 준비하고 아들 내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인 유경순으로 살기보다는 김영식의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답답했던 호텔 스위트룸을 정리하고 새로운 거처를 구했습니다.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평생을 흙먼지 날리는 낡은 단독주택에서만 살았던 제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조절되는 새 아파트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지요. 저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집 전체를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아이보리색과 월넛 색감의 나무로 꾸몄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전부 책장으로 채우고 창가에는 푹신한 흔들의자를 놓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오직 제 취향만이 반영된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운전이냐고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싶었어요. 언제나 아들이나 택시 기사가 데려다 주는 곳에만 가야 했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제 의지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젊은 강사는 처음에는 저를 보고 미심쩍어했지만 이내 제 진지한 태도에 감복한 듯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리기 일쑤였고 주차는 몇 번을 해도 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시간은 몇 배나 더 걸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당당히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차를 샀습니다. 크고 비싼 외제차 대신 작지만 단단하고 안전한 국산차를 골랐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차를 몰고 한적한 강변도로를 달리던 날의 그 해방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해갈 무렵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 며느리였던 장영미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어머님 들으셨습니까? 장영미 시아버님 회사 얼마 전에 세무조사 거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세청에 뭘 보낸 건 아니지만 아마 이혼 과정에서 돈 문제가 시끄러웠던 게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결국 추징금만 수십억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회사 휘청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장영미 씨는 그 일로 아버지한테 완전히 신뢰를 잃고 회사에서 맡고 있던 직함도 다 내려놓고 집에서 근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도 헤어졌다고 하고요. 남자가 장영미 씨 집안이 저렇게 시끄러워지자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돈 보고 만난 관계는 오래 못 가는 법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조금도 기쁘거나 고소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담담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끝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보내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친구들이었지요.
처음에는 다들 제 달라진 모습과 형편에 어색해했지만 이내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제 차에 태우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강릉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기만 했던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지갑을 열어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친구들은 아이처럼 신이 나서 창밖을 구경했고 저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며 예전 학창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희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무것도 없는 18소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문득 그 아이는 지금쯤 밥은 챙겨 먹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뿐이라는 걸 되뇌면서요.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난생 처음 잡아보는 붓은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하며 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꽤나 즐거웠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키우는 채소나 여행 가서 보았던 풍경들을 그렸습니다. 제 그림은 언제나 밝고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남은 인생이 제 그림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살던 낡은 단독주택을 기억을 더듬어 그린 적이 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아들이 어릴 때 키를 재던 감나무, 그리고 제가 가꾸던 작은 텃밭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그 집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냈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를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제 자신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만이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을 저는 그렇게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쯤 바뀌었을까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한강의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제가 차마 지우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멈추고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라면, 혹시라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그런 걱정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어리광 섞이고 기운 없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조금은 지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는 듯한 낯선 어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는 어떠냐?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내요. 엄마,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숨소리에서 그가 이 전화를 걸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저 엄마한테 밥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걸었던 조건, 그 말을 아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언제,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아들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고깃집 이름을 댔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퇴근길에 들러 소주 한 잔을 기울일 법한 아주 소박하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일부러 평소에 입던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제 모습에 위축될까 싶어서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구석 자리에 아들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해진 얼굴, 아무렇게나 자른 듯한 짧은 머리, 그리고 두툼하고 거친 손. 예전에는 희고 매끈하기만 했던 그 손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은 어색하게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초점 없이 흐리멍덩했던 예전의 눈빛과는 달리 지금 아들의 눈은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서툰 솜씨로 불판을 갈고 물을 따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그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돼지갈비 괜찮으세요? 여기가 싸고 양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뭐든 다 잘 먹는다. 주문한 돼지갈비가 나오고 아들은 집게를 들어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뒤집고 잘 익은 고기는 제 앞접시에 먼저 놓아주었습니다. 그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며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기 굽는 소리만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 너무 힘들어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작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보조지만 사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국밥집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싶은 아주 소박하고 건강한 꿈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이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잔과 자신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제가 한 잔 올릴게요. 아들은 두 손으로 제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잔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세월의 회한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습니다. 돈이 뭔지, 어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보니까 10,000원 한 장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받았었던 모든 돈들이 엄마의 피와 눈물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가 약하고 못나서 엄마를 지켜드리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저 때문에 그 험한 일을 겪게 만들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돈이 필요해서 하는 비굴한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은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됐다. 일어나 앉아라. 제가 덤덤하게 말하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가 그 마음을 알았다니 그걸로 됐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어라. 그리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아들을 제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사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번 월급 받아서 엄마 사드리려고 한 달 동안 아껴 쓴 건데 저는 식당을 나서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고 있다. 너 마음 내가 아주 잘 받았어. 그걸로 충분해. 이 밥값은 너가 다시 일어서 준 것에 대한 내 선물이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너가 살아. 진짜 너의 힘으로 번 돈으로. 그때는 더 비싸고 맛있는 걸로. 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헤어지고 저는 혼자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우리 영식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려나 봐요.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우리 아들, 이제는 제 발로 굳건히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편히 쉬어요. 집에 돌아와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었어요. 작은 화분 속에서 방울토마토가 보석처럼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도 저 방울토마토처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오롯이나 유경순을 위한 삶이, 그리고 그 삶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